우리 교재 4절 벡터와 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어떤 복소수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복소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삼각부등식이라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부등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앞에서 복소수를 정의를 했었을 때 순서상으로 약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복소수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임의의 복소수를 이와 같이 복소평면상의 점의 좌표로 써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어떤 복소평면상의 점을 순서상으로 표시했을 때 우리 제1성분을 실수부, 제2성분을 헛수부라 얘기를 했었죠. 이와 같은 복소평면상의 순서상으로 표시한 것을 또는 다르게 x 플러스 iy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배웠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잘 보면은요.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이 점으로 하는 이와 같이 벡터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복소평면상의 한 점을 위치 벡터 형태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기호표기 방법 나름대로 아주 좋은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함으로 해서 마치 벡터의 여러 가지 기호표기라든가 성질 등을 이용하면 이 복소수와 같은 좀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복소수를 이와 같은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점으로 하는 이런 위치 벡터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두 복소수의 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우리 다음 그림을 통해서 두 복소수의 합에 관한 기하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시점은 다 같이 원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종점은 여기 Z1으로, 종점은 Z2라는 각각의 두 개의 벡터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즉, 정확하게 이제 두 개의 복소수지요. 자, 이제 두 개의 복소수를 각각 이렇게 위치 벡터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 했을 때 우리는 두 복소수의 덧셈을 앞서 2절에서 정의를 했었는데요. 자, 두 복소수의 합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벡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에서 생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것을 그림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앞서 이와 같이 순서상으로 이 벡터를 표시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Z1이라는 이 점의 좌표를 이 점의 Z1은 x1, y1이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 Z2는 복소평면상에 있는 이 점 Z2는 x2, y2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요? 또한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상으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여기 요 좌표가 x1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y1이라는 얘기죠. 또한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도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가 x2고 여기가 y2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복소수의 덧셈 우리가 앞서 약속을 했었죠. Z1과 Z2가 각각 이와 같이 순서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두 복소수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1성분, 즉 제1성분은 실수부라 얘기를 하죠. 실수부끼리 더하고 제2성분은 헛수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헛수부끼리, 즉 제2성분끼리 더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돼요. 자, 이것은 여전히 복소평면상의 순서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점의 좌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x1 더하기 x2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1이고 여기가 x2니까 x1에다 x2를 더하면 요만큼을 더 더했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1 플러스 x2가 될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요 길이가 y1이고 요 길이가 y2인데 y1 더하기 y2라면 요만큼을 더 더해야 되니까 요만큼을 더 더해서 여기가 y1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y1 플러스 y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1성분은 x1 플러스 x2로 제2성분은 y1 플러스 y2라는 점을 순서상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복소평면상에 표시를 해보니까 x1 플러스 x2가 여기쯤에 있고요. y1 플러스 y2가 여기쯤에 있을 때 이들을 다 표시해 보니까 점의 위치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1 플러스 x2, y1 플러스 y2는 z1 플러스 z2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보니까 z1 플러스 z2로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앞에서 이 z1을
이렇게 시점이 원점이 되고 종점이 이렇게 되는 벡터로 표시할 수 있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Z2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Z1 더하기 Z2는요. 여전히 시점은 원점이고 종점이 이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 이 벡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에서 생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벡터로 표시해 보니까 훨씬 더 쉽게 복소수에 대한 합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소평면상에 우리가 순서상으로 점을 표시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앞에서도 학습을 했었는데요. 1절 이후부터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위치 벡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시점이 원점이 되는 모든 벡터를 다 포지션 벡터라 합니다. 위치 벡터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점이 원점이 되는 이런 각각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표현 방법으로부터 우리는 복소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뒤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이 벡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벡터의 표현 방법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벡터의 상등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이 벡터하고 크기가 같고 즉 벡터의 길이가 같고 방향이 같다면 두 개의 벡터는 같다라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마찬가지로 이 복소수도 벡터로 표시할 수 있었으니까 얘가 Z2 벡터라면 얘도 Z2 벡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요 삼각형을 잘 들여다보면 Z1 플러스 Z2. 자, 이제 Z1 플러스 Z2는 이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긴 Z1, 여긴 Z2고 마치 삼각형의 여기 제일 긴 변의 길이가 Z1 플러스 Z2의 크기라 볼 수 있겠네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게 다 양수라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특징이 있죠.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주어지는 특징, 삼각형의 변의 길이 사이의 대수관계 중에 뭐냐면 세 변의 길이 중에 가장 큰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을 넘지 못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의 관계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곧 뒤에 가서 우리가 정리하게 될 삼각부등식의 기본 원리예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크기라는 개념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자, 복소수의 크기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요? 그럼 요 길이가 수선의 발 내리면 요 삼각형으로 봅시다.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길이가 x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길이가 y니까 요 길이가 그러면 y란 얘기네요. 자, 우리는 복소수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약속하는데요. 복소수의 크기는 바로 이 빗변의 길이, 즉 벡터의 크기를 복소수의 크기라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값을 씌워서 기호 표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주어진 복소수 z는 equal x 플러스 i, y 이거나 x, y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복소수의 크기라고 불려지는 것, 이 크기 또는 뭐 절대값이라고 보통 쓰기도 합니다. 이 크기는 다음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z의 크기 이렇게 쓸 것이고 이 z의 크기는 바로 요 길이를 나타내는데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 x, 높이 y인 꼴의 직각삼각형으로 본다면 빗변의 길이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복소수의 크기, 그래서 앱솔루트 밸류 또는 모듈러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복소수의 크기를 약속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값이 모양이에요. 정의 자체가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보다시피 복소수 z equal x 플러스 iy 또는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 이 복소수의 크기 모듈러스는 또는 이제 앱솔루트 밸류 절대값이라고도 합니다. 의미하는 실수값으로서 이렇게 된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한 꼴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보려고 하냐면은 여기도 보다시피 이 첫 번째 복소수의 크기와 두 번째 복소수의 크기 중에서 원점에 더 가까운 것을 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소수는요.
복소수는 실수와는 다르게 대소관계가 없습니다. 즉 누가 크다 누가 작다를 정해 놓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복소수의 큰 차이점은 순서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수의 집합에서는 서로 간의 두 수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복소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는 그 자체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크기를 약속하게 되면은 실수배의 제곱 더하기 헛수배의 제곱, 이게 전부 다 이게 실수값이잖아요. 실수가 된 순간에 당연히 바로 비교가 가능하겠군요. 자, 이때 Z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 이 복소평면상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이 Z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복소평면상의 원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Z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을 물어볼 때도 두 개의 복소수 중에서 원점에 더 가까운 것이 어느 것이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그 크기가 작은 것이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복소수의 크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둘 중에 더 작은 거, 원점에서부터 더 가깝다는 얘기는 더 이 값이 작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복소수의 크기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복소수를 편해서 Z1이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소수를 Z2라 놓겠습니다. 그래서 Z1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루트 실수부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헛수부의 제곱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9 플러스 4니까 루트 13이 같이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복소수의 크기예요. 루트, 자, 이제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에요. 루트 4, 4, 16, 17이 나오는군요. 두 개를 비교하니까 루트 13이 루트 17보다 더 작죠. 그래서 Z1의 크기가 Z2의 크기보다 더 작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이 Z1의 복소수가 이 복소수가 원점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시각화시켜서 다시 본다면 X좌표는 마이너스 3, Y좌표는 2가 되니까 여기 있는 복소수예요. 자, 앞에 있는 Z1 복소수는 이거예요. 이것이 Z1 순서서라 본다면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Z2 복소수는요. 1,4예요. 1 여기 있네요. 여기가 Z2예요. Z2는 제1 성분이 1, 제2 성분이 4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뭐 그림서로 보면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만 이 거리를 계산하니까 이 파란색 벡터의 크기가 루트 13이었고요. 빨간색 벡터의 크기가 루트 17이어 가지고 원점으로부터는 이 파란색이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를 이용해서 원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또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멀리 있느냐를 비교할 수 있고요. 하지만 복소수 자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보기 1번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크기를 이용해서 앞서 두 복소수의 합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었고요. Z1과 Z2의 합의 크기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보다시피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에서 생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이 길이가 Z1 플러스 Z2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합의 크기는 대각선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차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Z1-Z2의 크기를 알아볼 생각인데요.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Z1-Z2의 크기 어떤 의미인지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다 따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복소평면상에서 지금 Z1이란 복소수 여기 있네요.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할까요? 자, 이제 Z1-Z2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Z1-Z2라는 복소수는 Z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Z2고 다시 보면 Z1 플러스 마이너스 Z2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소평면상의 복소수를 벡터의 의미로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Z2라는 것은 자, 이제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위치 벡터의 위치가 반대란 얘기예요. 자, Z2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했던 요 벡터가 Z2 벡터를 한다면 마이너스 Z2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크기는 같은데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벡터예요. 얘가 마이너스 Z2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Z2의 방향을 반대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Z2가 이 노란색 벡터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Z1에다가 마이너스 Z2를 더한 게 곧 Z1 마이너스 Z2예요. 자, Z1은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벡터예요. 자, Z1은 이거였어요.
그럼 Z 안에다가 마이너스 Z2를 더한다는 얘기는 앞서 설명했었죠. 두 벡터의 덧셈은 두 개의 벡터,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에서 생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가는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 노란색과 파란색에 의해서 생기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봐요. 자, 이런 모양의 평행사변이 나왔겠죠. 자,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 방향이 두 벡터의 덧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벡터가 Z1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Z2를 더한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것은 다시 쓰면 그냥 Z1 마이너스 Z2 이거와 같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복소수의 차에 관한 위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Z1에다 Z2를 더한 것은 이렇게 가는 벡터였는데 Z1에서 Z2를 뺀 거는 마이너스 벡터를 만든 다음에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기는 평행사변의 대각선을 가면 되니까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 기하학적으로 덧셈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대략 이렇게 되겠네요. Z1과 Z2의 덧셈은 이렇게 가는 이 보라색 벡터가 Z1 플러스 Z2라면은 Z1 마이너스 Z2는 이 빨간색 벡터를 나타냅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Z1 마이너스 Z2의 크기는 Z1 마이너스 Z2의 크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벡터는 앞서도 얘기했었죠. Z1 마이너스 Z2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두 개의 벡터는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크기도 같고 그리고 방향도 같게 만든다면은 얘가 Z1 마이너스 Z2가 되듯이 이 빨간색 벡터도 결국은 Z1 마이너스 Z2예요. 그러면 Z1 마이너스 Z2의 절대값을 붙여놓은 것은 뭘까 하고 봤더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Z1은 이 위치 벡터죠. Z2는 이쪽의 위치 벡터인데요. Z1 마이너스 Z2의 크기는 두 벡터의 종점의 거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Z1이라는 점과 결국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이게 Z1이라는 점이잖아요. 여기에 Z1이라는 복소평면상의 점이고 얘가 Z2라는 복소평면상의 점인데 두 복소평면상의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약해 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Z1 마이너스 Z2의 크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도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것이니까 기하학적인 이 특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복소수의 거리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Z1 마이너스 Z2의 크기예요. 물론 이 Z1 마이너스 Z2의 크기는 당연히 여기다 쓸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면 되죠. 복소평면상의 두 점의 순서쌍이 주어져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면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과 당연히 같습니다. 자, 이것이 두 복소수의 차의 크기의 뜻이고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복소평면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Z1 마이너스 Z2의 크기가 거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걸 이용해서 Z1 마이너스 Z2의 크기가 만약에 상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두 복소수의 차의 크기니까 두 복소평면상의 점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요. 그 거리가 R은 일정한 상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기하학적으로 이게 뭘 뜻할까 하고 봤더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복소평면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데요. Z0라는 점은 복소평면상의 고정점이라 하겠습니다. 즉 평면 위에 한 고정점이 있다나 볼게요. 이거 지우고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복소평면상에 한 점이 있습니다. 얘가 Z0라 하겠습니다. 고정점이에요. 순서대로 보면 X0, Y0 보겠습니다. 근데 복소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이 있는데요. 그 점하고 Z0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일정한 상수값이에요. 그게 뭘 나타낼까 하고 봤더니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들의 집합인데요.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방정식이니까 뭐예요?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 거리가 R이었다는 뜻이고요. 이 노란색 원둘레상에 있는 점이 바로 임의의 복소수 Z예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같다는 얘기잖아요. Z-Z0의 거리가 항상 일치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항상 일정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하학적인 도형을 보세요. 이거 역시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재 안에서 복소수 전체의 개념에서 항상 자주 나타나는 기호 표기예요. 이제 중심은 Z0이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 이 두 복소수의 차의 크기가 의미하는 바가 복소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의 의미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쓰거든요. 중심이 Z0이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도형을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저 식을 이제 보면은 모양을 좀 이렇게 가운데가 뺄셈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Z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3i 이퀄 2란 얘기는 이제 뭘 나타내는지 알 수 있겠죠. 중심은 1 마이너스 3i로 돼 있고 그리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을 나타냅니다. 뭐 그림 안 그려봐도 되겠죠. 좌표 평면상의 x좌표 1, y좌표 마이너스 3이 되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이런 기호 표기가 나오면은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부등식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복소수의 크기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자, Z가 X, Y라 했을 때 요거일 때 우리는 Z의 크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해볼까요? 양변을 제곱하면 Z의 크기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복소수를 순서대로 표시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기호 표기죠. 이때 X는 리얼 파트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Y는 이미지너리 파트라 얘기를 해서 우리 이런 기호를 쓴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X제곱 대신에 리얼 파트 오브 Z에서 이걸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Y라는 기호 대신에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Z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게 여기 써 있던 요 기호 표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이 기호 표기는요. 만약에 y가 제로면은 x, 제로는 실수 x를 나타낸다 했었죠. 여기가 y가 제로면 루트 x의 제곱인데 그거는 x의 절대값과 같으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사용했던 그 기호 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호 표기를 잘 보면 y가 제로 되는 특수한 경우라면 y가 제로일 때 x, 제로는 x로 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의 절대값이라 쓸 수 있을 것이고 y가 제로라면 x의 제곱 플러스 0은 뭐 더 하나 많으니까 이거 이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x의 절대값은 루트 x의 효과가 같다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호 표기의 특수한 경우로서 우리가 절대값, 실수에서 배웠던 절대값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볼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루트 x제곱이 x의 절대값이거든요. 그러면 x의 절대값은 x랑 비교를 해보세요. 당연히 얘가 양수라면 이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얘는 절대값이니까 양수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런데 x의 절대값은 다시 쓰면 루트 x의 제곱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실수의 제곱이 더 덧붙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y가 0이라면 이퀄이 되겠지만 y가 0이 아닌 어떤 실수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대소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마찬가지로 y의 절대값하고 y를 비교하는데요. y가 양수라면 같겠고요. y가 음수면 오른쪽이 더 크지요. y의 절대값은 똑같은 위치로 y의 제곱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0일 땐 등호가 되겠죠. 그러나 x가 0이 아닌 어떤 실수라면 오른쪽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대소관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을 이제 기호 표기를 바꿔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x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x의 절대값인데요. 이 x가 바로 리얼 파트거든요. x는 다시 쓰면 리얼 파트예요. 이거 이제 다시 쓸까요? x는 리얼 파트 오브 z예요. 그래서 어떤 복소수의 실수분은 그 복소수의 실수부의 크기를 넘지 못하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 z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z의 크기를 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미지너리 파트죠. 그래서 이미지너리 파트는 여전히 이미지너리 파트의 크기를 넘지 못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가 복소수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건 뭐 두 줄 그어도 되고 한 줄 그어도 되고 뭐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나온 기호 표기가 이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크기에 대한 그
정의로부터 이 대수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